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인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왜 소통의 도구로 인문학이 좋냐 하면은 다른 과학이라든지 타 학문에 비해서 이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기능 때문이에요. 인문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도 다른 학문 간의 소통을 위해 추상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기능이 가장 뛰어난 학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런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행복이라는 용어를 한번 봐보세요. 너는 뭐를 바래? 나는 행복을 바래. 뭔가 개별적인 소통이 되진 않지만 추상적인 용법에서 서로 공통점을 추출해내는데 뛰어나죠. 인문학은 공통점을 추출하고 그와 반대되는 대응되는 개념을 추출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학문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통해서 소통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문학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소통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통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망 자체를 이입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 영화 속 사이코패스 캐릭터는 우리한테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그런 욕망을 수용하고 납득하고 투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죠. 두 번째는 형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보적인 부분에서의 소통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 어려운 철학책을 봤을 때 느끼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인문학은 왜 이런 욕망을 가질까라는 방향에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왜 저런 사고를 가질까? 저 사고는 왜 저렇게 연결되고 저 사고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 중에 추상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강좌를 마칠게요. 자, 추상과 개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모델은 수학적인 집합이에요. 어, 수학적 집합을 보면 집합이라는 그룹이 있고 그 안에 하나하나 개별적인 원소가 있죠. 예를 들어 동물이라는 그룹이 있으면 그 안에 개, 소, 호랑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 동물이라는 집합을 사용하는데 그 안에 호랑이가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게 그룹을 설정했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은 호랑이가 동물인지 모르는 채로 동물이라는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추상적인 걸 중시 여기는 사람은 아, 그래도 동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좀 더 숲을 보는 느낌이죠. 반면에 개별적인 걸 중시 여기는 사람은 아, 호랑이가 동물이라는 걸 모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개별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걸 봐서 동물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집합으로 묶였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혹은 개별적인 조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호랑이에도 동물이 적용될 수 있지 않으면 동물은 동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원소를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 집합의 이름을 중시 여기냐에 따라서 추상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적절한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애정욕도 있고 인정욕도 있고 자기 실현 욕구도 있고 다양한 욕구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행복이란 말을 크게 하는 사람은 어, 이 중에 뭐 하나가 빠져도 여전히 이건 행복인 거예요. 수면욕이 빠져도 행복, 식욕이 빠져도 행복. 왜냐하면 집합을 이루고 있는 큰 요소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숲은 나무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숲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근데 반면에 개별적인 걸 중시 여기는 사람은 이거 하나하나가 보여서 행복이 되는 건데 어떻게 행복이란 게 불변할 수 있어? 그냥 행복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 뿐이지 이건 완전히 달라진 집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추상적인 건 공통점을 통해서 엮어내요. 이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요. 반면에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더 개별적인 걸 강조한다는 거. 이상 오늘의 강의였습니다.